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강암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구강암 치료의 부작용과 추적 관찰, 또 재발성 구강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교수님 세 분을 다시 모시고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 구독자분들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박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양경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정만기 교수님께서 구강암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입안에 수술한 것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좀 불편감을 느끼거나 합병증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말씀드렸듯이 말하거나 식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조기암의 경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작아서 수술 후에 말씀과 식사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진행암이어서 종양이 크거나 크기가 작더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절제 후에 발음이나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경부 림프절 수술 후에는 목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또 팔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방사선 치료에는 어떤 합병증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횟수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돼서 불편한 증상이 늘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햇빛을 쬐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다가 나중에는 누적이 되어서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설량 방사선 주사가 되는 입 안에는 궤양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고 입맛을 잘 못 느껴서 방사선 치료 중 후반기에는 식사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피부도 검거나 붉어지고 가렵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방사선 치료 중에는 서서히 심해지고 치료 종료 한 달 정도 지나면 호전됩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간혹 주사 영양제나 위루를 통해서 경관으로 영양을 섭취하거나 피부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양성자 치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 기계가 발전이 되어서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양성자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선량을 줄여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으로 퍼지는 선량 감소로 인해서 점막염 그리고 구강건조증과 같은 부작용 또한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과 가까운 장기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는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하더라도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 그런 두려움도 좀 많이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항암제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 부작용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항암 치료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외래 진료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이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사실 이제 항암 치료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약제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많습니다.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발열이나 체중 감소, 그다음에 식욕 감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화기관 장애,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전후에 이제 적절한 보조약제, 수액이나 구토 방지제 같은 것들을 같이 투약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치료가 종료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버티시면은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기능들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제 예측이 필요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숙지만 하시면은 무리 없이 치료를 완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통해서 좀 어떠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큰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나면 이후 진료나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강암 치료 후에 재발 위험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치료 후의 추적 관찰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종양이 재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치료 후에 식사, 발음, 통증 등 환자분의 불편감을 살피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첫 2년은 보통 3개월마다 비교적 자주 내원해서 진찰하고 내시경 검진, CT 같은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재발이 되게 되면은 첫 2년 안에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자주 검진을 첫 2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년이 지나면은 조금 안심을 하게 되어서 조금 간격을 늘려서 4에서 6개월마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체 진찰, 내시경, 기본적인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요. 치료 후에 5년이 지날 때까지 보통 검진을 하고 이후에는 해당 병으로 인한 재발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후로는 매년 정기 검진을 하거나 연고지에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재검 부위에 기능이나 또 부작용이 없는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잘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환자분의 재발이 확인된다면은 이비인후과, 방사선정형학과, 혈액종양내과 등 두경부암과 연관된 모든 교수님들이 모여서 추후 치료를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재발암의 경우에는 처음 치료하는 경우보다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환자분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으로 최선의 치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재발한 경우 완치율이 50% 미만으로 좀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학제 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성 구강암에서도 수술과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재발을 하게 돼도 이런 치료들이 모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재발 부위가 국한되어 있고 수술적으로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미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이 있는 경우 수술의 난이도가 당연히 처음 치료보다는 굉장히 높게 되고 수술 이후에도 해당 부위의 상처 문제 등에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수술 이후 합병증, 또 수술 이후 완전한 제거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발에 대한 수술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 이를 구제 수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구제 수술의 경우에는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50% 정도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분들과 환자분의 상태, 구제 수술로 기대되는 예후와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방사선이 충분히 들어갔던 구강이나 목 부위에 다시 고설량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은 조직 괴사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수술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고 병변이 국소적으로 위치해 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방사선 재치료를 결정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발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앞서 정만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재발암 구강암 치료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방사선이 사실 어디에 얼만큼 쪼여지고 어떻게 쪼였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양성자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사선 치료 자체가, 재치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치료 환자들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되고 그 다학제 진료에서 항암 치료가 이제 가장 적합한 치료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환자분에게 항암 치료를 담당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치료 방법은 혈관을 통해서 투약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세 가지 약제를 병용을 해서
외래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히 투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약 주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 3주 간격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입원 없이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약제에 따라서는 이제 부작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항암 치료 전후에 충분한 이제 보조 약제들을 투약을 하게 되고 또 집에서 필요시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복용 가능한 약제들을 저희가 같이 처방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도 최근에는 이제 큰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같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통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약이 급여가 되고 있고요. 많은 환자들은 이제 비교적 작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두경부암 환자들이 다국적 임상시험에 이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전으로 개발된 신약 치료를 환자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발성 구강암 환자는 상대적으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고 치료 합병증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암보다도 맞춤형 정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강암 수술 후의 부작용과 또 재발성 구강암 치료까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강암으로 진단되시면 매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암센터 팀이 여러분의 치료 여정에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특히 재발성 두경부암 환자분들께 많은 신약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 들으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긴데 환자분들이 보통 식사를 못 하셔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여정 동안에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구강암 정말 무서운 질환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만큼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정만기 교수님과 혈액종양내과 박세훈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양경미 교수님과 함께 구강암과 재발성 구강암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구강암은 숨쉬고 말하고 먹는 장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세 분 교수님들 말씀처럼 의료진을 믿고 치료 과정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